정치, 사회 이슈를 시원하면서도 매섭게 분석하는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북미 정상회담 이제 가만 있어봐. 시사야 할 때 딱 이 결과가 나오고 끝나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도 똑같이 특보 취재. 저희가 4부인데 거기가 8부인가요, 거기가? 9부인가요? 네. 그래서 뭐 북미 정상회담 오늘 하루 일정도 정리하고, 네. 그리고 뭐 오늘은 이제 단독 정상회담이 잠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찬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네. 시사에서 오늘 좀 굵직굵직한 뉴스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들 좀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5분부터 하죠? 네, 5분부터입니다. 특별기획 9부입니다. 예, 김성환의 시사야.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방송인 홍석천 씨가 최근에 자신이 운영을 하던 이태원의 레스토랑 2곳을 잇따라 폐업한다고 밝혔죠. 이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상권들이 죽어가는 이유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임대료 상승 또 지역 상권의 문제에 대해서 김성환 씨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홍석천 씨로 시작된 전파가 된 이 부분들 왜 폐업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뭐 사실은 장사 잘 됐다 그랬잖아요. 장사 굉장히 잘 됐죠. 홍석천 씨는 방송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업가로도 이름을 알렸던 거죠. 요리도 잘하고. 네, 요리도 잘하고. 또 원래 시작을 이태원 저도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 타이 음식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식당이 잘 되면서 주변으로 식당을 한 곳, 두 곳씩 늘려나가다가 한 13곳까지 늘렸거든요. 네, 13곳이요? 네. 그렇게 식당이 잘 됐다고 했던 사람이 올해 1월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타이 음식점은 작년 12월에 이미 문을 닫았고 양식 레스토랑은 이달에 아예 폐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도한 신문이 이게 최저임금 여파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홍석천 씨가 그 이후에 인터뷰를 또 해서 또 자기의 SNS를 통해서 이건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 원인은 임대료 폭등이었다. 그 홍석천 씨는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이기도 하면서 식당 숫자가 많으니까 또 임차인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임대료는 너무 심하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경리단끼리 지금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가운데 최저임금 얘기도 좀 살짝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도한 신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공격을 좀 하고 싶어 했던 욕심이 있었던지 제목에다가 최저임금 때문에 뭐 못 살겠다,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석천 씨 얘기가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잘 나간다고 하는 이태원이나 경리단길이 지금 다 상권이 죽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때 잘 됐던 거죠. 그런데 임대료를 얼마나 도대체 올렸길래 상권이 죽어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리단길 가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는 없었어요. 저는 한창 잘 나갈 때, 한창 뜨는 상권일 때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그게 한 3, 4년 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상권을 되게 잘 하시는 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경리단길은 이미 끝났다. 3년 전에? 네. 이미 해방촌이나 다른 데로 자꾸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뭐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한민 군이 주둔하면서 그러면서 뜨기 시작했고 이 미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상권이 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경리단길은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곳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경리단길을 좀 주목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뭔가 특색 있는 식당이나 술집들이 자꾸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경리단길이 확 뜨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뜨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임대료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지난 4년 동안 임대료가 한 40% 오른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4년 동안은 40%? 네, 1년에 한 10%씩 오른 거죠. 그리고 평균 임대료가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보증금 한 3천에서 4천만 원에 월세가 250에서 30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네, 과거식 표현으로는 한 평당. 한 평당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0평이면 3천만 원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넓은 데는 훨씬 더 비싸겠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 임대료 상승폭이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것보다 한 6배 정도 지금 경리단길이 높게 오른 셈이 된 거예요. 근데 임대료가 올라도 장사가 잘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네네. 근데 그러면 버틸 수 있는데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이태원 일대 유동인구가 최근 1년 사이에 12%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폭등하고 손님은 없고 이러니까 상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때 들어설 곳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임대 매물이 그러고 나니까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상가 공실률이 한 10.8% 정도 됐거든요. 이태원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그 2배인 22%입니다. 네. 신촌과 명동은 6%대고요. 강남대로 주변은 3%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이태원 상권이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뭐 특정적인 어떤 그런 뭐 외래어 붙여가지고 뭐 젠틀리피케이션 이렇게 부르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요즘에는 좀 익숙한 용어가 됐는데 예.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낯선 용어였었죠. 이 1980년대하고 90년대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대도시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상권이 활성화하면서 원주민이라고 하고 오래된 가게들이 그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리단길이 뜨기 시작한 거는 특색 있는 가게들이 한두 곳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잖아요. 소규모의. 네. 예. 그러니까 자본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태원은 못 가고 네. 이태원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길 보니까 굉장히 임대료가 싸더라는 거죠. 네, 네. 거기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굉장히 특색 있는 거리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큰 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아, 여기 뜬다.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와서, 몰리니. 예. 집을 한 곳 두 곳씩 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높은 임대료를 부르는 이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가 기존 그 임대 사업자 상인들을 내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인들이 하나둘씩 특색 있는 상인들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떠나니까 손님들이 내 단골 가게가 없어졌어. 거기 어디로 갔지? 이러면서 점점 경리단길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상권이 죽게 된다는 거죠. 네. 흥미로운 현상은요. 경리단길 맞은편에 길 한 개 사이를 두고 해방촌이 있거든요. 예, 예. 해방촌은 북적북적해요, 지금. 지금요? 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해방촌 뒤쪽으로 올라가는 우사단길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 중앙성원이 있는 곳 아시죠? 지나가다 예, 보면 예, 이렇게 예. 하얀 건물 있죠? 그 중앙성원이 있는 그 길을 연결하는 걸 우사단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왕이 기우제를 지내던 우사단이 있다고 해서 우사단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이태원 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무슬림이나 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동남아 출신 이런 외국인들이 다 자유롭게 섞어서 살았던 곳이에요. 여기에 점점 가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아, 임대료가 싸서 저렴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경리단길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옮겨가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경리단길은 죽었지만 다른 곳은 살아나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애초에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그 거리가 뜨기 시작하니까 거기 임대료가 폭등을 하고 그 특색 있는 가게를 했던 사람들은 버텨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주변으로 계속해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한 곳이 뜨니까 그 주변으로 계속 밀려나면서 동심원처럼 이렇게 상권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임대료가 싸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렇죠. 이게 이쪽 그 이태원 쪽 말고 뭐 대학로, 홍대 이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한 8, 90년대쯤에는 예. 홍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디 밴드가 공연하는 공연장도 많았고 놀이터 있는데. 예. 그러면서 홍대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했거든요. 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임대료가 막 오르기 시작하고 원래 색깔이 좀 변색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막 프랜차이즈들도 들어가고 돈 있는 큰 가게들이 막 들어가고 네. 요즘 가면은 뭐 일본식 술집들이 막 질비하게 들어서 술집밖에 없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맨 처음에 그곳을 만들었던 예술가들은 바깥으로 밀려난 거죠. 네. 합정동,
동교동, 망원동 쪽으로. 근데 여기도 이제 못 가요. 여기도 임대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강을 건넜어요. 영등포 물레동으로 간 거예요. 아, 그래요? 옛날에 철공소들이 쫙 들어섰던 공장이 있었던 곳들이었거든요. 하림 씨가 저희 인터뷰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영등포 쪽에 가서 자기가 이런 그 공연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좀 지원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괴로운데 갑자기 상권이 뜨니까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뭐 쓰레기도 버리고 담배도 피고 고성방가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살기가. 그러니까 기존 주민들하고 새로운 가게들, 식당들이 막 뒤섞이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망원동 주민들은요. 지금 망리단길로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으로 인정받기 싫으니 차라리 망리단길이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예. 이게 망리단길이라고 하는 게 망원동하고 경리단길 합친 거예요. 네. 새롭게 우리도 뜨는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건데 이제 이곳도 이제 상권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삼청동. 여기도 엄청났잖아요. 그럼요. 미술관 참 많았고. 지금은 이제 여기도 지고 있어요. 2016년부터 내리막길인데요. 빈상가가 지금 속출해서 임대료가 많게는 50%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한 음식점은 처음 가게를 연 5년 전과 비슷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이 두려운 나머지 아예 그냥 상권이 뜨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혐핫이라고 하는 말이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혐핫? 예. 핫해지는 걸 싫어한다. 혐오한다. 상인들이. 예, 상인들이나 손님들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한마디로 너무 유명해지는 게 싫다는 겁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자기 단골집이 너무 유명해지면 다음번에 가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SNS 해시태그에 맛집 사진은 공유를 해도 장소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상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상인 입장에서도 장사 잘 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적당히 손님이 오면 이문이 어느 정도까지 남을 정도면 좋겠지만 너무 유명해지면 건물주가 또 이것도 잡아갈까 봐 다. 임대료 쫙 올리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하겠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감당도 안 되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하면서 돈을 버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오히려 뜨는 게 난 싫다. 이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8672번님께서 욕심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대료 폭등시키는 건물주들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듯한 행위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 가는 의견이시고요. 생각해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사가 좀 잘 돼요. 그래서 임대료를 올렸는데 이것 때문에 손님들이 떠나가고 그 가게가 떠나가면 자기 건물 자체도 그렇죠. 가치도 떨어지는 가치가 거죠.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주변 상권을 보면서 그리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작동하면서 계속 임대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은 이거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들이 좀 나쁜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올려도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임대료를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감히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큰 돈을 내가 이거 임대할게. 돈이 많은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얼마에 계약했대 이러면은 또 우리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큰 손들이 이른바 좀 망쳐놓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좀 대안이 자꾸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근본적으로 상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최근 1, 2년 사이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논란이 됐고요. 또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호소를 하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도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임차인이
가서 우리 이제 그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 2년을 거기서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주택은요. 예. 네.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년이었거든요. 이걸 10년으로 늘렸고. 네, 10년으로 늘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가 됐고요. 그 대상도 전통시장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문제는 법 통과 이전에 맺은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가 않아요. 2018년 9월 이전에 했던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 소위 뜨는 지역은 이게 환산보증금이라고 있거든요. 환산보증금? 네. 그러니까 월세에다가 100을 곱하는 방식이고요. 보증금도 이제 월세로 환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 환산보증금을 9억 원으로 대폭 좀 올렸어요. 그러면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 문제는 서울에서 소위 뜬다고 하는 지역은 그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상인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애초부터 소규모라고 해도 비쌌군요. 예, 월세는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임대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로 제한이 돼 있지만 1년 단위 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계약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5%씩 올릴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국토교통부가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해서도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도심 재생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이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뭐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또 계약갱신 요구권을 상가 임대차 보호법보다 더 많이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는 약간 좀 반반으로 좀 갈립니다. 평가가. 3533님 여기 부산입니다. 24시 국수집 2,500원 하던 집이 장사 잘 됐고요. 줄 서서 먹는 집이었어요. 어느 날 잘 되니까 주인이 내쫓고 자기가 하다가 지금은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꼴이네요. 라고 사례를 소개해서 보내주셨는데 어찌됐건 상권이 죽으면 건물주도 손해고 상인도 손해고 손님도 손해고 모두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엔 반짝해서 나 돈 더 벌 수 있어라고 하는 욕심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다 망하는 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구기동이나 이런 데도 많이 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그 카페가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럼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주인이 나가시오. 그런 다음에 거기다 카페를 자기가 차려요. 네.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건물주 입장에서 뭐 그 임대료 올리고 싶은 욕망은 있겠지만 상권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결국은 정부, 지자체, 또 임대인, 임차인 다 모두 뭔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성수동입니다. 네. 성동구하고 그 건물주, 뭐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맺었고요. 구가 직접 나섰어요? 네네. 그래서 2017년 하반기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업체 64곳 중에 50곳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재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에는 임대료가 평균 18% 이상 올랐는데요. 2017년 하반기에는 4.5%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예.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